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내 거잖아. 내가 유일한 대사 기가 하나밖에 죄송합니다. 없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똥멍청이 이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배우입니다. 네, 황대리입니다. 네, 다들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설 연휴도 있었고 네, 아, 뭐 그러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었지만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네. 집에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요즘에 메이플 스토리를 또 오빠랑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그 버닝 이벤트 중이어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 지금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게이밍 노트북을 샀어요. 중고로. 메이플을 하기 위해서. 오, 대단하다. 재밌어요. 네. 오, 그거에 이제 성취를 뭘로 하는 거예요?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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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재밌다. 레벨업과 사냥 그 사냥할 때 그 소리. 소리. 네. 네, 황대리님은 어떻게? 네, 저는 뭐 고향 내려가지 않고 네. 서울에서 혼자 있으면서 적적하게 보냈습니다. 신기한 건 뭐 한 거 없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막 뭔가 좀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뭔가 좀 차분하고 진지하고 뭔가 지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건데 네. 제가 그래 잘 쉬어서 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시는 눈빛들 봐. PD님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애기와 함께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을 안 받아주셔서 언제 나와요? 나왔죠 지금. 아, 관심 그래?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왔어요? 딱 설까지 끝나고 설 마지막 날. 아, 그럼 그거 설때 좀 얼마 안 심했겠네. 설 때 저는 이제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갖고. 좀 불러서 같이 놀아줄 걸 그랬네. 그러니까요. 저도 쉬면서 이제 기가박스가 어떻게 하면 더 흥행할지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이런 고찰과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서 네. 또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럼 그 뭐 어떤 고찰과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죠.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보여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걸로 네, 영화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어떤 영화죠? 2021년 2월 5일에 개봉한 영화 승리호입니다. 2092년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 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UTS. 하지만 선택된 소수들만이 갈 수 있는 UTS 밖에는 우주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호, 과거 우주 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 갱단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기관사가 된 타이거박,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 이들은 어느 날 사고 우주정을 수거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절실한 선원들은 도로시를 거액의 돈과 맞바꾸기 위한 위험한 거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던 중 꽃님이 아빠 강현우로 만나게 되고 도로시, 꽃님이는 인간형 로봇이 아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된 승리호 선원들. 그들은 설리반에게서 꽃님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승리호 스페이스 스위퍼스. 그 우주에서 그 청소하는 영화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 불씨는 눈빛. 듣고 있는 거예요. 네, 2021년 2월 5일 날 개봉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많이 기다렸던 영화고 업계에서 되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규모도 한 240억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뭐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다 구축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나 되게 기대했던 작품이고 또 뭐 극장 사정 때문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습니다. 감독님은 이제 조성희 감독님, 각본도 조성희 감독님이 쓰셨는데 이제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시거든요. 2009년에 아마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 우리가 보는 2021년이지만 처음에 구상하고 뼈대를 잡은 거는 이미 영화 아카데미 졸업할 때쯤 이미 구상되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2016년에 전작품 탐정 홍길동, 그다음에 2012년 늑대소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홍길동을 보셨으면 그 감독님이 이거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신시티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픽의 힘을 빌어서 새로운 세계관을 그리는데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신 그런 감독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늑대 소녀. 네. 그때 송중기 배우랑 이제 네. 호흡을 맞춰서 한번 그때 했어. 완전 송중기 배우님. 장난이 아니었죠. 이 영화들 이때 이 흥행 성적이 기억이 안 나요. 거의 700~800만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였고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늑대소년이요? 네, 늑대 소녀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뭐 같이 보는 우리 여자인 친구들은 막 눈물은 나는데 짜증 난다고. 뭐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탐정 네. 홍길동도 흥행을 좀 잘 못해서 좀 아쉬운 그런 작품 되겠고요. 탐정 홍길동은 제가 기억나는 게 시사회를 가서 감독님이랑 같이 봤어요. 뭐 같이 봤다는 게 손잡고 봤다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 앉아서 보셨는데 짠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감독님은 극장 의자에 등을 못 붙이고 이재용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이재용 배우가 괜찮다고 계속 격려하고 그게 감독의 마음이구나. 자기 첫 영화를 관객이랑 보는 마음이 저런 건구나라고 좀 이해를 했던 순간들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79년생이시고 서울대 나오셨어요.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좀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어쩐지.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좀 뭔가 그런 캐릭터를 구축하거나 이제 배경을 만드는 데 있어 되게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이분이 유명해지신 게 이제 2008년도에 2008년이면 학사 졸업하시고 영화 아카데미를 막 들어가셨을 때인데 중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남매의 집이라는 영화요. 우리가 남매 여름방학 했었잖아요. 네. 잘 아시죠? 네. 그 집에서 한 건가? 와 내가 이 멘트 나올까 말까 진짜. 남매의 집이라고 2008년도에 이제 한 국제영화제에도 가고 미장센 대상이 뭐 항목은 있지만 대상까지 줄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7년 동안 대상을 수여한 적이 없다. 이 영화가 미장센 대상을 받았고 서울 독립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다 출품이 됐습니다. 중편 영화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걸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이렇게 마땅하진 않잖아요. 중편 영화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사사건건이라는 2010년도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중단편 4편을 모아서 이제 그때 괜찮았던 영화들을 이제 2010년도에 개봉한 사사건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뭐 옴니버스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각각의 영화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초기 필모를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송중기의 결국에는 찾지 못한 딸로 나온 순이 거기도 주인공 이름이 순이에요. 그리고 늑대소녀의 박보영 역할 이름도 순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순이가 이게 아마 감독의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진 못했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감독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렇더라. 감독님의 필모는 이렇고 진행된 과정은 이렇더라. 설명을 드렸고 출연은 송중기, 김태리, 유해진, 진선규, 김무열, 도로시 등이 출연합니다. 제작사는 비단길입니다. 김수진 대표님 비단길 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또 조성희 감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나홍진 감독을 발굴한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고 한혜종 다닐 때 여기 PD로 붙어가지고 나홍진 감독님을 잘 격려하며 영화를 만들어내서 어떤 그런 또 굴지의 또 감독님이 되셨고 조성희 감독님도 이제 아카데미 졸업하고 나서 또 이분과 함께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의 필모를 쌓아온 그런 비단길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 배급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배급사인데 쇼박스 이제 대표님이셨던 유정은 대표님이 나와서 따로 독립해서 차린 회사고 다양한 영화들을 투자 배급할 것으로 기대됐고 뭐 했던 영화인데 뭐 최근에는 이미지 나인 컴즈에 이제 인수가 됐죠. 그러므로 해서 승료가 이렇게 넷플릭스에 가게 된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엄청 큰 투자 배급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240억이나 이제 투자해서 진행한 물론 뭐 이 투자 배급사에서 다 넣은 건 아니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서도 좀 개봉을 늦출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화이 텐센트에서 한 5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보면 그 영화 시작할 때 크레딧이 굉장히 다양하게 뜨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뜨고 비단길도 뜨고 또 재밌는 게 카카오 페이지도 뜨잖아요. 카카오 페이지의 대표님과도 이제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를 듣자마자 슈퍼 IP로 좀 개발을 해보자라고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투자를 해서 좀 진행을 했고 지금 작년 여름 원래 작년 말에 개봉을 하려고 했으니까 작년 여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이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호 웹툰. 네. 승리호 웹툰. 이 연재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월에 승리호가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나서 또 다음 시즌에 웹툰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다. 원작이 웹툰이 아니고 원작은 이제 조성희 감독이 만든 거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슈퍼 IP라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부르는 게 이제 하나의 IP를 가지고 네. 뭐 웹툰으로도 만들고 옛날에 유행했던 거 원소스 멀티 유즈. 해가지고 아, 뭐 그거? 웹툰으로도 월소스 유저 슈퍼 아이디 원소스 멀티 유저 영화도 나왔고 뭐 잘 되면 또 드라마도 만들 수 있겠죠. 세계관을 워낙 탄탄하게 구축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 다 염두하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거는 그거의 첫 시발점이 되는 영화가 잘 터져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가 됐을 때 이제 후속타가 속을 가능한 쓰리고 거지. 가는 거지. 가는 건데 요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마블에서 하니까 뭐 이렇게 유니버스니 뭐 원소스 멀티 유즈니 뭐 슈퍼 IP니 뭐 이러면 거창하게 한데 그거 뭐 프랜차이즈니 뭐 이렇게 뭐 이야기는 하지만 시작이 된 영화 잘 돼야 돼요.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 그 뒤에가 가능한 건데 그 정도까지 가능한 영화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 넷플릭스에 넘어가는 과정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결정이 오래 걸렸다고 카더라라는 통신으로 저는 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배웠고 넷플릭스에다 이제 영화를 넘기면 모든 IP도 그죠 넷플릭스로 넘기는 걸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왔었기 때문에 슈퍼 IP를 이야기하면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인데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IP를 다 넘기면서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 건지 그냥 공개하는 것만 한 건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넷플릭스에 공개를 해도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잖아요.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하는데 승리호도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좀 코로나 때문에 결국 그런 2주 정도의 홀드백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넷플릭스로 갔습니다. 근데 240억 정도라고 했는데 BEP로 따지면 한 580만 정도를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제작비가 이미 네. 투여가 돼 있었고 아마 여기에 뭐 P&A나 뭐 홍보비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훨씬 더 BEP는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넷플릭스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한 310억 정도의 전체 다 판권을 사가서 공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28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1위로 등극은 돼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평가는 좀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제작비가 240억이 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310억을 준 주고 산 거면은 거기에서 그 마이너스 한 금액이 그냥 승리호가 번 금액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뭐 다른 수익이 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와, 그러면 좀 뭐 그런 거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에 유료로 공개가 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뭐 저작권료 같은 것들은 추가로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최초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 않았을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게임도 만들 수가 있었을 거고 뭐 할 건데 그런 뭐 2탄 3탄 확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뭐 좀 많이 흥행을 했으면 화제성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뭐니 해도 제작사나 감독이 제일 아쉽겠죠. 근데 이제 뭐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정도로 지금 회수를 하고 수익이 남는 그래도 어떤 다행이다.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게 되죠. 지금 사실 개봉해서 600만 관객을 모은다라는 게 쉽지가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뭐 쉽지 않죠. 2021년 지금 2월이 다 지나고 3월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한 게 소울인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마냥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묵혀둔다고 이게 콘텐츠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는 생물이라 시간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트렌드와 유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2년 3년 뒤에 개봉하는 걸 목표로 해서 묵혀둔다는 선택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최선의 어떤 뭐 선택이었지 않았나 결정이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천 작가님은 아내님과 같이 뭔가 이렇게 보시고 나누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것도 같이 보셨나요 혹시? 그쵸. 저는 거의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요? 오늘은 그러니까는 그렇죠. 어제? 어젯밤 12시쯤에 이제 네. 틀어가지고 네. 보고 왔는데 최근에 완전 보셨구나. 따끈따끈. 네, 완전 네. 따끈따끈하게 보고 왔는데 그냥 뭐 기대했던 것만큼 약간 우려했던 느낌이 예상이 적중했다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서 얼마나 남았지라고 리모컨을 한 3번 아하. 잡았던 것 네, 같아요. 3번. 아하, 네. 안 좋은 신호인데. 네. 최 배우님부터 네, 보고 느끼신 한 줄 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 줄 평은 2092년에 걸맞는 CG와 그렇지 못한 대사와 스토리의 한국 상업 영화 라고 썼습니다. 네. 제가 한 줄 평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공감되는 영화면 막 이렇게 감성적이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기사 제목인 줄. CG는 다른 데서도 많이 그런 얘기가 돌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CG 중에는 정말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영화를 한 것 같은데 뭔가 92년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은 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사는 거의 무슨 선수 입장 이런 것처럼 뭐 한번 놀아볼까 이게 전우치에 나올 법한 실행시켜. 그래서 뭔가 대사도 너무 아쉽고 대사는 이제 2009년에 쓰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감독님이 이제 생각을 그때부터 하셔가지고 쓰셔갖고. 그러고 이제 뭔가 스토리도 너무 뻔하지 않나. 그냥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놀아볼까 나왔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 한번 이렇게 애송이들은 빠져.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되겠다 이랬는데 뭔가 그 예상이 딱딱딱딱 떨어맞아지니까 이게 액션 영화인데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건 또 처음이었던. 거의 이거는 뭐 아하. 네. 악평에 가까운 수준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보다가 조는 건 진짜 뮤지컬 망한 거다. 이 그런 입장은 것처럼. 우리 기가박스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 배우님의 개인적인 입장인 걸로. 네. 네. 아니 근데 벌써 이미 타임라인 3번 찍으셨고 네. 졸립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공식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지금. 뭐다 모아보면 또 네. 뭐 그게 그리고 결은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어.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뭐 황대리님도 그렇지만 얘기하기가 좀 이제 힘든 이제 차인표하고는 좀 다른 느낌. 이제 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걸 어떻게 평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게 이제 CG에 대한 얘기를 좋게 해주셨어요. 그나마 그렇죠. CG. 네, CG 최고. 저랑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이 CG에 또 참여를 하신 분이 그런 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행이다. 아. 네, 그나마 그래도 CG는 괜찮았다더라. 네, CG가 다 했더만요. 네. CG가 네. 디테일이 네. 거의 디즈니급이었어요. 네. 그분이 영화 혼자 다 하셨던데. 네, 황대리님 한번 그럼 한줄 평. 네. 저의 한 줄 평은 순위호의 여정이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여기 와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네. 한 줄 평을 미리 쓸 수가 없어. 조 PD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그런데 조 PD는 워낙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관계들에서 오는 약간의 조심스러움이라 그러면 저는 감독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 되게 감독님은 이런 말 하면 되게 다른 감독은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독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쁜 풀어가고 사람이 캐릭터를 대하는 방식이 되게 선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차마 무슨 의도였고 무슨 생각인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가 좀 아쉬우니까 차인표 때부터 계속 이제 스스로 눈치채셨겠지만 감독이 영화를 어떤 자세로 만드느냐 어떤 태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되게 이상하게 집착을 하게 돼요. 특이한 좀 평론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다분히 저의 상상이겠지만 감독이 바라보는 세계와 감독이 대하는 그놈의 순위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영화는 좀 많이 아쉬워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하기를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되는 이 작가님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우주까지 날아간 신파. 노치를 왜 못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 비판을 감독님이 많이 들었나 봐요. 또 뭐 흔히 또 한국 블록버스터를 하면 꼭 약간 부산행의 공유 좋아하시는 공유가 그 갑자기 CF 찍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해운대에서도 그렇고 네. 그 너무 아빠와 딸 어. 예,
그래서 그냥 좀 우주까지 가가지고 또 이 심파를 조금 눈물을 짜내려고 하지. 그리고 또 그냥 하려고 했으면 진짜 제대로 해서 아예 눈물을 쏙 뽑던지 뭔가 조금 애매했어요. 심파 부분이. 뭐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뭐 그런 비판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대목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 내용은 순위를 잃고 찾으려고 하는 태호의 설정은 2009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다. 너무 너무 2009년 때에 그 구상했던 거를 다 이제 2021년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뭐 나름 많이 바뀐 건 있는 것 같은데 뭐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거였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블록버스터의 일반적인 공식으로 급조돼서 넣은 게 아니다. 이야기의 근간이다. 급조돼서 넣은 게 아니다.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원류 뼈대에 관계된 걸 절대 뺄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 그 순위호는 이제는 좀 떠나 보내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의 뼈대가 저거가 중요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놓칠 수 없는 이 우주적인 어떤 거였잖아요. 그게 두 개가 붙었을 때 시너지가 안 나고 좋은 영화가 안 된다면은 그 하나에 집중을 하셔서 하고 싶은 말을 물론 뭐 네, PD는 해야 그런 되는 소리를 게- 했겠죠. 네. 네,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260억이나 써서 우는 아빠와 딸의 이거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좀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고자 하는 관객의 기대도 있는데 너무 개인적이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뭐 이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의 편을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순위에 관한 설정이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 스페이스 오페라 세계관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순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스페이스 오페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가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기한테 개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당연히 뺀다는 것 자체는 아예 상상을 못하는 내가 지금 이 스페이스 오페라 이야기를 해야 돼와 순위 이야기로 태호가 이런 상처가 있어 라는 이야기는 거의 동급인 거예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이거는 주위에서도 뭐 감독 혼자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피디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김 대표님도 얘기를 했겠죠. 야 이거 또 그 소리 듣기 딱 좋은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상상을 해보지만 그래도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엔 불가능한 설정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랬으니까 그걸 이렇게 넣어서 찍었겠죠.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행 뭐 또 공식 또 해운대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사실 영화의 이야기라는 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가도 배경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보면은 주제나 소재가 엄청 화려하고 뭔가 있지만 스타워즈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패러디하는 것 중에 I'm Your Father도 마찬가지죠. 그 결국은 가족 얘기에 뭐 부자의 얘기 뭐 그런 사람 얘기 요거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제 요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그쵸, 문제가 세련되고 티 안 맞아. 나고 혹은 잘 녹여내느냐. 근데 뭔가 승리호에서는 설리반과의 그것보다 순위를 잃고 그래서 그게 꽃님이한테 투영되고 뭔가 또 꽃님이와 아빠의 그런 것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니까 이거는 그 메인이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부녀지간의 뭔가 그런 심파 이렇게 보이니까 더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순위가 또 있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뭔데 감독한테 왜 이게 뭐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탐정 홍길동에서도 말순이라고 또 여자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다. 여자 소녀가 네. 나와요. 또 그 애 때문에 그 못된 탐정 홍길동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설정이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 감독한테 순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뭐 감독이 뭐 평생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뭐길래 계속 이렇게 반복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순이라는 설정이 네. 왜 계속 나오나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순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 장르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이야기의 안정감을 좀 더하고 싶었다. 네. 너무 선과 악의로 그냥 흑백 구조로 가는데 거기에 약간 도덕 무결한 그런 캐릭터가 나와야 이야기의 균형감이 좀 맞춰질 것 같았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라는 캐릭터로 자기 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 같고 무슨 성자나 구세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뭐 감독님은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적인 이야기 구조의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마디로 여기서 너무 이제 승리호 주인공들에 나오는 그런 선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설리반으로 대표되는 악의 이미지 흑백 구조는 너무 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 약간 조커 같은 꽃님이가 나오는 것처럼
꽃님이나 순이나 뭐 크게 뭐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꽃님이의 역할이 들어가고 순이의 역할이 계속 들어가서 이 감독님 영화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뭐 감독님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뭘 계속 자기 안에서 영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가 순이에게 좀 궁금하더라.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감독님과 좀 관계가 있으신 분, 황대리가 좀 만나고 싶다고 좀 자리를 마련해 저는 주시면 만나고 싶진 않아요. 네,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뒤통수 얘기하시면 봤어. 될 것 같고. 네.